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중 제4부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사용대성 이론과 불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 = mc제곱이 분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이라 부르고 그것을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가 운동하고 변화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은 그 현상이니까 실체가 없는 신기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은 실제지만 그 실제 몸이 움직이는 이 몸짓은 어떤 현상으로서 그냥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건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이고 존재는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죠. 근데 과연 실제와 현상은 실과 허일까? 정말 실제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딱 그렇게 되어 있고 현상이라는 것은 헛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상대성 이론은 이 허실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혁명적 내용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공식 E = mc제곱은 질량이 있는 입자가 사라지는 대신 에너지가 생겨날 수가 있고 에너지가 변하여 질량을 가진 입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질량을 가진 모든 입자가 모두 에너지의 특수한 형태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연 에너지란 뭘까? 에너지는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물리학입니다. 이것은 대중들한테 물리학을 강의하면서 화이만도 말했고 하이젠버그도 말한 내용인데 이건 정말 뭔지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재무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무상일 수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딱 얼어붙어 있게 돼요. 상주불멸이죠. 불교에서 그 물질을 우리가 색이라고 할 때, 그 색을 말할 때는 그 빛과 모양을 말하는데 물리학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등에는 어떤 특정한 모양도 없고 물체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는 에너지 형태가 없어서 신비스러운 양이지만은 물리학적으로 잘 정의된 양으로서 그 크기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입니다. 그 물리학에서 에너지라고 할 때 에너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중 외부에서 쉽게 그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로서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형체는 없어요. 어떤 모양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면 거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컵이 정지해 있을 때는 뭘 때려 부실 수 없지만 빨리 움직이면 때려 부실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를 실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고 하고 느리게 움직이면 보다 적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물체에 따라다니는 어떤 물리적 약물로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체가 빨리 움직이든 느리게 움직이든 실제라고 생각하는 물체에 무슨 근본적인 변동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든 정지해 있든 이 컵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저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즉 실제 물체가 나타내보는 현상이 바뀌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란 단순히 실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척도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전의 그 운동 에너지라고 말할 때는 이게 실제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그 운동 상태의 크기를 정하는 어떤 척도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물체를 떠나 독립적으로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고전역학에서도 지상에서 물체의 높이를 바꾸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작다 그러고 높은 곳에 있으면 보다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치 에너지는 실제 물체 위치가 변함으로써 장차 물체 위치가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일 뿐 위치 에너지가 물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어떤 독립적인 실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인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죠? 그 어떤 소녀가 그 공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정지에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렇지만 떨어뜨릴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갖게 되죠. 그 말은 소녀와는 가진 공은 움직이지 않지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자뿐만 아니라 전자기장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 그림은 그 자전거 얘기여서 올라갈 때는 왼쪽에 올라갈 때는 힘들죠. 왜냐면 위치를 올라가려니까 그 에너지가 높은 쪽이니까 그 높은 만큼 내가 에너지를 가해야 되니까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 힘들다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높아졌는데 내려올 때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굴러내리게 되죠. 그 운동이 생기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걸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리학자들은 에너지는 항상 물체에 따라다니는 물리량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물체는 몸이고 운동 에너지는 몸짓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몸을 얼마나 힘차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척도이고 위치 에너지는 얼마나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말해주는 척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경험 세계와 고전 물리학을 볼 때 에너지는 우리에게 빛과 열을 전해주고 물체의 운동 상태나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지는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느낄 때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실제이고 에너지는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서 실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성질을 연구한 결과 에너지가 바로 물질로 나타났음을 보였습니다. 이거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E = mc제곱이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에서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몸짓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너지는 지금까지 몸짓이었고 그 다음에 질량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실제였는데 그게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은 몸과 몸짓이 둘이 아니라는 걸 보는 것인데 바로 불교에서는 그거를 수파불이를 말했을 것 같아요. 수파불이는 바닷물이 파도로 이렇게 움직일 때 파도는 생겼다가 꺼지잖아요. 그죠? 사건이죠. 그죠? 물은 계속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과 파도는 분리할 수는 둘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이죠. 바로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수파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몸이라고 생각했던 물질과 몸짓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에너지가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다른 것이 아니고 참된 마음과 분별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무의와 유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논리적으로 같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마음 하나 돌리면 번뇌가 보리라는 뜻으로 우리의 뒤바뀐 헛된 생각 때문에 번뇌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한 바퀴 돌아지면 유의가 무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E = mc제곱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색즉 시공의 이치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긴 하죠.
에너지는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암흑 에너지를 무시한다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됩니다. 암흑 에너지는 그 90년대 말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부터 주목을 받은 건데 그 전까지는 암흑 에너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암흑 에너지는 진공 중에 있는 에너지로서 우주를 가속 팽창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밀도가 일정하므로 우주가 팽창하게 된다면 우주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에는 아주 논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5부에서 제가 우주론을 설명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일단 암흑 에너지를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에너지를 무시한다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될 뿐만 아니라 현대 우주론은 우주에 있는 에너지 총량 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고 뭐 많은 게 있는데 에너지 총량이 0이라는 걸 믿어 안 지겠지만 현대 우주론의 급팽창 이론을 창안한 알람 구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 영어로 썼죠. It is said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정신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But the universe is ultimate free lunch. 그런데 우주는 진짜 공짜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우주가 진공에서 탄생했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주의 총에너지가 0이라는 말을 믿기 어렵겠지만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고 별들 사이에 성간물질도 얼마나 많은데 우주의 총에너지가 0이라고 하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운동에너지나 질량에너지는 언제나 플러스 값의 에너지 같지만 중력장이나 전자기장으로 인한 인력이 작용할 때 언제나 음의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그 값이 0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총에너지가 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이 전개되고 거기서 온갖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진공묘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색축시공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2부 구강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진공은 불확정성 원리에서 무엇인가 부름을 부르는가라고 했었어요. 그 우주의 총에너지가 0이라는 사실을 놓고 질량 에너지 등가시 E = mc제곱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식 역시 진공묘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몸짓이 바로 몸으로서 둘 다 공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파 불이이고 몸과 몸짓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것과 중요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별한 것일 뿐 세상 모든 것 그것의 의미를 알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 수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그것을 삼미교라고 해요. 세 가지 비밀한 어떤 진리가 돼서 신구의 그러니까 몸과 우리의 말과 뜻에는 하나하나에 다 진리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수행이라는데 실제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산미를 말하고 뭐 신구이가 하나하나 다 뜻이 있다 그러면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한번 들어볼 필요인데 그런 뜻에서 유교의 그 유학자들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가르침을 잘 가르쳤는데 한번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이것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송혁기 교수가 전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둘째 아들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닭을 기른다고 들었다.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근데 사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은 천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고상한 성량만 공부하고 뭐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인의 말씀을 읽고 그 실천하는 것만 훌륭하다고 그랬지 그런 걸 안 하고 직접 노동하면 천하다고 그랬는데 정량은 뜻밖에만 하죠. 참 좋은 일이라고요. 그 뭐냐면 아버지의 정치적인 좌절로 인해서 왜냐면 아버지가 귀향을 갔으니까 정치적 좌절로 인해서 과거 시험을 볼 기회마저 단절된 아들 입장에서는 옳은 길을 추구해야 할 사대부 신분으로서 생계 이익을 위해 양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약용은 아들을 칭찬하면서 다만 이 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저속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탁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약이 우선 제안한 것은 영과 실험을 통한 개선입니다. 관련 서적들을 섭렵하고 숙도해요. 좋은 기술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거죠. 닭을 종류별로 나누어 길러보기도 하고 시설을 다르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교 실험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다음으로 정약용은 닭을 제재로 시를 쓰라고 했습니다. 시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닭의 생태를 매일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깊이 고민한 과정이 있어야 시를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뭘 말하냐면 이전에 미치어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거나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반성하고 살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계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집대성해서 체계적인 저술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닭 기르는 일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고상한 풍취에 이르게 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일에서도 옳은 길을 발견하며 맑고 높은 품격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라는 것은 따로 가서 깊은 산속이나 숲속에 가서 좌선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성을 다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을 발견하며 맑고 높은 품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행이든 무슨 일이든 정약용이 닭을 기르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푼 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도든 직업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콩나물을 기르듯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정성껏 순수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야가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제19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